한 해를 마무리하고 24년도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운영 전략과 목표, 계획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23년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는 않았지만 딱 기대하는 정도의 목표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배당 ETF와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배당금을 4, 5% 수준은 받았고, 그리고 이 배당주들의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주가 상승 또한 평균적으로는 4, 5% 정도 이상이 달성되면서 저의 목표 수익률인 7% 이상은 달성이 돼서 한 8%에서 10% 정도 종합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월별 연간 총 성과 정리와 최근 5년간의 전적과 투자 일지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생각인데, 참 이게 한 해 한 해에 항해에서는 체감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느꼈지만, 1년 연간 이제 S&P 500 지수라든지 코스피 지수,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대표 배당 ETF 지수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최근 5년간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났음에도 전적이나 투자일지를 돌아보면서 코로나가 발생했던 한 해 연도 외에는 1년간의 연 단위로는 그렇게 큰 이변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3년도를 돌아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일어났고 주식시장이 힘들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만 하더라도 1년간 무려 23%가 상승을 하였고, 코스피 지수와 미국 SCHD 기반이나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도 운영을 해가면서 느끼는 점은 한 달이나 3개월, 6개월 단위로는 어떤 투자 선택을 하더라도 정말 높은 변동성을 감내를 해가기 때문에 S&P 500 지수만 하더라도 1년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냥 원만하게 우상향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자신의 돈을, 비중 있는 돈을 투자해 놓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이 원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S&P 500 대비해서 배당주 투자자들은 이 하락폭이라든지 변동폭이 훨씬 더 제한적인 부분은 많지만, 체감되는 부분은 3개월 정도 단위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 시점에 투자를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다 반납을 했다가 또 상승을 해가다가 또 하락하다가 크게 하락하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1년 단위로도 여러 차례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운영 난이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23년도 역시 항해 당시에는 굉장히 다사다난했으며 수많은 변수와 이벤트가 실제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현금 대신에 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승리하는 구조가 정말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날을 다시 한 번 더 느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면 땅도 그렇고 기업들의 지분량도 그렇고 금의 총량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화폐 총량 자체를 너무나 높게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이 화폐의 유일한 가치가 자본들과 교환을 하기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패시브 룰 때문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본들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체감할 수 있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24년도에도 장밋빛 전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또 생길 것이기 때문인데, 이 자본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말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으나 상승과 하락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숙명인 것 같습니다. 국내 배당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SCHD ETF의 경우를 돌아보더라도 정기 투자자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평단가가 낮춰지기 때문에 수익 구간을 진입하는 경험을 반복해서 겪을 수가 있었겠지만, 잘못된 타이밍을 예측하여 주가가 올랐던 시점에 목돈을 좀 비중 있게 투자를 진행했더라면 미국과 한국의 주요 지수들과 배당 ETF들이 우상향했던 지난 1년과 3년간의 상황에서도 2, 3년간 주가가 기어다니거나 손실 구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시간의 힘을 빌리지 못하고 높은 확률로 투자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배당 ETF였던 SCHD 기반도 그렇고 한국의 배당 ETF인 아리랑 고배당주를 살펴보더라도 지난 1년과 3년 결과 모두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데이터는 맞지만, 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멘탈을 흔드는 요소가
미국과 한국 배당 ETF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3년 데이터를 그려놓고 보면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였고,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배당금만 하더라도 배당률이 6%에서 5% 이상이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5% 이상을 챙겨놓고 주가도 상승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투자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시점들에 투자를 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멘탈을 흔드는 요소가 배당 ETF도 여전히 주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내년도와 그리고 미래 3년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승장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고, 횡보장 역시 배당 ETF 투자자나 배당 투자자 모두에게 준수한 배당금을 고정된 시기에 지급받으면서 기다리기가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24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둘 부분은 어차피 상승장과 횡보장은 충분히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범위, 마이너스 10%, 20%를 포함해서 큰 위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다 상세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운영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SCHD 기반의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달러 해지 상품과 아리랑 고배당 ETF를 병행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좀 공유해 드리면,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배당률이 6% 이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나 연 1회 배당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SCHD 기반의 투자는 월 배당이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나 배당률이 3.5% 내외로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는 배당률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리랑 고배당 비중을 2, 그리고 SCHD 비중을 1 정도로 해서 병행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은 서로 간의 장단점을 호환해 줄 수 있는 부분과 국가적 분산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배당률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5% 정도로 준수한 배당률을 챙겨가면서 기존 아리랑 고배당 ETF의 연 1회 배당이 좀 아쉬웠던 부분을 일부 월 배당이 지급되면서 재미도 챙겨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배당 ETF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배당금 성장률이 둘 다 약 12%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 투자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준수하고 높은 배당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주가 성장 부분에서는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3% 정도가 상승해서 높은 배당률 대비 주가 성장은 다소 좀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SCHD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현재 배당률은 3.5% 내외로 약간 아쉬운 수준이지만, 주가 성장 부분은 지난 10년간 34달러에서 72달러로 성장을 하면서 연평균 8.5%나 주가 성장을 해온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배당 ETF에는 약간 장단점이 있어서 섞어 주었을 때 오히려 좀 재미를 많이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주가 성장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는 연평균 6.3%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기대 수익률은 두 배당 ETF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었는데,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주가 성장률과 배당률을 조합해 봤을 때 약 11% 정도 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SCHD의 경우에도 12% 정도 되는 종합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3.5%로 다소 낮으냐 주가 성장이 높았기 때문인데, 이 둘을 조합해 봤을 때는 여전히 11% 정도 되는 굉장히 준수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행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위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의 장점이 존재했지만, 일단 국가적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개 국가에만 몰빵 투자를 했을 때는 얼마든지 한 개 국가가 장기간 횡보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를 미국과 한국으로 조합을 해가면서 분산 투자 효과를 늘리고, 편입 종목의 수 역시 아리랑 고배당주에 편입된 30개와 SCHD의 100개를 조합하여 130개 기업에 투자되는 것은 분산 투자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두 배당 ETF는 배당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마
최소한 한 곳에 대한 관심 또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 두 군데를 병행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병행 투자를 했을 때 가져가는 이점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저의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개별 주식의 영역이 굉장히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배당 ETF들의 비중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는 11월 달이 저의 ISA 계좌 3년 만기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들을 전체 다 판매하고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했기 때문으로, 이 스킬은 3년마다 ISA 계좌에 모아가던 돈들을 배당 세금이 0%인 비과세 존인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공유 드리면, 원래는 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한도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된 ISA 계좌는 3년 만기 시마다 약 8천만 원까지를 모아서 연금저축계좌로 더 이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관련한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외에 배당금 투자자 분들에게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이 15.4% 세금이 굉장히 아까운 부분인데, 이 연간 한도가 1,8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좀 저는 아쉬웠기 때문에, 이 ISA 계좌를 활용해서 3년마다 추가 납입을 시키는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당금에 부과되는 15.4% 세금은 55세까지 연금 개시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5.5% 과세가 되고, 55세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큼 배당주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스노우볼을 굴려가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매년 900만 원까지는 많이 아시는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 이제 금액을 납입하면 16.5%에서 13.2% 수준의 세액공제, 확정소득을 챙겨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배당주에 또 재투자를 하여 큰 스노우볼 굴리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스노우볼이 좀 만들어지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추후 연간 2천만 원 이상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해당 없게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 계좌와 ISA 계좌는 필수로 잘 활용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어 이 아리랑 고배당 ETF에 포함되어 있는 30개 기업들 중에서 랭크 1위부터 20위까지의 현재 배당률과 23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실적 종합 합계를 계산해 봤습니다. 특히 랭크 10위 안의 기업들이 아리랑 고배당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배당 ETF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는 이후 배당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의 랭크를 살펴볼 항목은 현재 기준으로의 배당률과 23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 그리고 전년도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총 영업이익 합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퍼센테이지입니다. 아리랑 고배당 ETF 30개 종목 중에서 랭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은행으로 22년도 실적 기준으로의 배당률은 8.3%, 그리고 올해 1분기에서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영업이익 합계를 더해보면 2조 7,100억 수준이었습니다. 22년도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총 영업이익 합계는 3조 7천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22년도 전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와 2분기, 3분기의 영업이익 또한 그렇게 큰 편차 없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랭크 2위는 JB금융지주로 전년도 기준으로의 배당률은 7.6%, 그리고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는 6,700억 수준이었습니다.
전년도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8천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할 확률이 높은 시기인 것 같으며 올해 1분기와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위는 KB금융으로 전년도 기준의 배당률은 5.5%, 그리고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가 6조 500억 수준으로 전년도의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5조 6천억 원이었는데 1분기에서 3분기 만에 전년도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분기에서 3분기 영업이익 모두 괜찮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25% 정도의 배당 성향을 보여주는 금융산업 특성상 배당률이 많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는 우리금융지주로 전년도의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9.2% 수준이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4조 4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에 3조 2천억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랭크 5위는 DGB금융지주로 전년도 배당률은 8%,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6천억 수준이었는데 23년도 1, 3분기 만에 5,600억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은 배당률이 인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6위는 하나금융지주로 전년도 배당률은 8.2%,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4조 7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 만에 4조 2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분기 배당 정책도 발표하였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랭크 6위는 BNK 금융지주로 전년도 기준으로는 8.9% 배당률, 그리고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1조 1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 만에 8,600억을 달성하여 역시나 굉장히 높은 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전년도 배당률은 8.9%,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5조 8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 만에 5조 2,300억 원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배당금은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랭크 1위부터 8위까지는 아리랑 고배당 ETF의 특성은 올해 배당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영업이익 합계를 1분기에서 3분기까지를 살펴보더라도 금융권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위 랭크는 SK텔레콤인데 22년도 기준으로는 6.6% 배당률, 22년도 영업이익 합계가 1조 6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 만에 1조 4,40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될 요소는 없는 것 같으며 1, 3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랭크는 삼성카드로 7.6% 배당률 수준이었는데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8,400억, 그리고 1,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5,600억 원 수준을 하고 있는 모습이며 1, 3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랭크에 대한 실적 합계를 살펴봤는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포트폴리오가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9%나 차지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1위부터 8위까지는 금융권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의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를 계산을 해보면 29조 1,400억 수준으로 이것은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분기까지를 대략적으로 75%로 계산하면 21조 8천억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23년도 1,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25조 3,200억 원 수준으로 23년도 영업이익 합계 75%보다 11% 정도 초과 달성한 86%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24년도에 종합적으로 분배금이 지급될 때 배당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보이며 실적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1위부터 10위까지의 평균 배당률은 전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7.5%나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배당금이 실적과 비례하여 25% 정도 이제 배당 성향이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역시나 배당금 인상이 이뤄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